그들의 길고 길었던 심리전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소모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던진 모든 미끼를 완벽하게 피하거나 무시해버린 윤서연 앞에서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윤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시험들 속에서 하루하루 영혼이 마모되는 듯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들이 함께 사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두 개의 고독한 섬이 떠있는 차가운 전쟁터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을 지배하는 침묵은 더욱 무겁고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시선을 피했고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면 오직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다. 이 지독한 냉전은 박진우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윤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그의 통제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진짜였을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서재에서 홀로 독한 위스키를 마시는 날이 늘어났다. 그의 날카롭던 판단력은 흐려졌고 회사에서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일도 잦아졌다. SJ그룹의 완벽한 후계자 박진우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윤서연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자신에게 보일 경멸과 증오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또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박 회장의 존재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SJ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함께 참석해야만 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부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박진우는 여전히 다정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윤서연은 그의 곁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하며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진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소모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독한 교착 상태를 끝내야만 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지쳐 있었다. 오늘 밤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 남자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다.
그의 그 말에 윤서연은 올 것이 왔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창밖의 서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그들의 세계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멎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칼로 베어질 듯 단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와인잔을 든 채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르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까발리고 그녀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의 혀는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름 모를 망설임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비난을 퍼부어도 어떤 모욕을 주어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드레스 주머니 안에 넣어둔 작은 물건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다. 낡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 어린 시절 그가 라일락 나뭇가지로 직접 깎아 선물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그녀는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이후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펜던트를 만지며 위안을 얻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부적과도 같았다. 박진우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시선은 그녀의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녀의 길고 흰 뺨을 타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을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녀가 애써 감추고 있던 내면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고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보여주었던 그 어떤 완벽한 영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된 증거였다. 그 눈물 한 방울은 박진우가 그녀를 향해 겨누고 있던 모든 날카로운 칼날들을 단번에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그 작은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그녀를 자신을 속인 교활한 사기꾼 혹은 감정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깊은 슬픔에 잠긴 상처 입고 외로운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왜 나를 속였는가? 라는 분노의 질문은 무엇이 너를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가? 라는 연민의 질문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심판하고 단죄할 수가 없었다. 대신 그는 미치도록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저 눈물의 의미를, 그녀가 저토록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야만 했던 진짜 상처가 무엇인지를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는 그녀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진 하지만 여전히 지쳐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하군요. 할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윤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아주 깊고 복잡한 그녀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더욱 두려워졌다. 서재로 돌아온 박진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물의 의미를, 그녀의 상처의 깊이를. 그는 마침내 그동안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사생활 침해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물은 박진우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 뒤에 숨어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과거의 상처를.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고 한 인간의 사생활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침해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었다. 기회는 다음 날 오후에 찾아왔다. 윤서연은 그에게 주말 동안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을 비우는 완벽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고 펜트하우스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박진우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저지를 행위가 얼마나 비겁하고 부도덕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갈망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나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쪽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등 뒤에서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공간, 그녀의 침실 문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은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차갑고 단절되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심한 듯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끼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계가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방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가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방 역시 모델하우스처럼 인공적이고 정돈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책 냄새,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삶의 온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그는 마치 성역에 발을 들여놓은 침입자처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고전 문학과 시집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듯 단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그리다 만듯한 풍경 스케치와 가지런히 정돈된 색연필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계약 상대 혹은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로만 규정했을 뿐, 그녀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들을 사랑하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엿보는 지금 이 순간 역설적이게도 처음으로 그녀라는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그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탐정처럼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필기구들과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는 자선단체의 안내문 같은 것들만 들어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는 다음으로 침대 옆에 작은 협탁을 열었다. 그곳에도 수면 안대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의 수색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지독한 착각과 망상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허탈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의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붙박이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계절별로 잘 정돈된 그녀의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옷들을 하나하나 헤치며 장롱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임을. 그는 옷가지들 뒤편에 숨겨져 있던 먼지 쌓인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아주 낡고 평범한 나무 상자였다. 하지만 그 상자의 뚜껑 한쪽 구석에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삐뚤빼뚤한 모양의 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가 칼로 직접 새겨 넣었던 그들만의 비밀 표식이었다. 그는 이 상자를 그녀가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선물로 주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상자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까지 가져왔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상자를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좀 끝날 것이다. 그의 길고 길었던 추측과 의심, 그리고 어쩌면 희망까지도.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의 뚜껑을 아주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아주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희미하고 달콤한 꽃향기가 피어올랐다. 박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상자 안에는 16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파편들이자 그가 잊고 싶어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들이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곱게 말려진 한 송이의 연보랏빛 라일락 꽃이었다. 색은 바래고 꽃잎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했지만 그 형태는 분명 라일락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얼마 전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향기. 그는 기억했다. 그녀가 이 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그리고 이 꽃의 꽃말이 첫사랑이라며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을. 꽃송이 아래에는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조약돌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눈처럼 희고 다른 하나는 칠흑처럼 검은 돌. 여름날 내게 발을 담그고 앉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돌을 찾겠다며 하루 종일 물속을 뒤지던 기억. 그는 검은 돌을, 그녀는 흰 돌을 나눠 가지며 이것이 우리의 우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했었다. 유치했지만 진심이 담겨있던 약속이었다. 그 옆에는 색이 누렇게 바랜 영화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16년 전 여름에 개봉했던 그들이 함께 본 첫 영화. 그는 그 영화의 내용도 주인공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기억했다. 슬픈 장면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 서툰 솜씨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자신의 떨리는 손길을, 그리고 영화관을 나오며 밤하늘의 별이 참 예쁘다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낡은 도화지 위에 서툰 솜씨로 그려진 동네의 보물 지도였다. 떡볶이 가게, 도서관, 그리고 언덕 위에 느티나무까지. 그들만이 아는 비밀 장소들이 삐뚤빼뚤한 그림과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 지도를 보며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벌였던 어리석은 실험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자 가장 깊은 곳, 모든 추억들의 맨 아래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는 순간 그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사진 속에는 빠진 앞니를 드러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12살의 그와 그녀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다. 라일락 정자를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사진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의 눈에서 그가 지난 16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냉철한 후계자 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잃어버린 첫사랑을, 그리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마주한 채 오열하는 상처 입은 한 소년일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그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눈물의 뜨거움이 식자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추억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보여준 모든 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무심한 표정, 그녀의 차가운 말투, 그녀의 완벽했던 연기. 모든 것이 그를 기만하기 위한 치밀한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은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그녀의 손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의 순수했던 추억이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더럽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이 배신을, 이 기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어야만 했다. 왜 그랬는지, 대체 왜 이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속여야만 했는지. 그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상자 속의 물건들을 다시 주워 담았다. 그리고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할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었다. 박진우가 낡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지독한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밖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덮었고 거센 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흔들었다. 마치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에 응답이라도 하듯 서울의 하늘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나무 상자 안에 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그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그 소중한 물건들은 이제 그에게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물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SJ그룹의 냉철한 후계자 박진우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서는 슬픔 대신 배신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든 채 그녀의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다. 그는 이제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그녀의 눈앞에 던지며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을 갈갈이 찢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대체 왜 이토록 잔인한 연극을 벌였는지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닦아내며 평소처럼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집안의 공기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외출할 때 항상 닫아두는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방 한가운데 박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그녀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차갑고도 거대한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녀의 모든 비밀, 모든 진심이 그에게 발각된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와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매일 밤 꿈속에서 마주했던 가장 끔찍한 악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진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정면으로 꿰뚫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수많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어떻게 네가, 어째서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건가?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이나 절규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오직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에게 남은 깊은 상처와 지독한 원망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치열하고 아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먼저 움직인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상자를 든 채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윤서연의 귀에 무겁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상자를 마치 재물이라도 바치듯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곧 잔인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박진우는 상자를 연 채 그녀의 눈앞에 그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냉정해서 마치 잘 훈련된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물을 제시하는 듯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바싹 마른 라일락 꽃송이를 집어들었다. 이 꽃 기억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이 당신의 발코니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바로 그 꽃이군. 이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였나? 윤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이번에는 흙과 백의 조약돌 2개를 꺼내 보였다. 그럼 이 돌멩이들은 어떻소? 이것도 그저 당신의 수집품 중 하나일 뿐인가? 나와 당신이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며 나누어 가졌던 바로 그 돌멩이가.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에는 색이 바랜 영화표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다. 16년 전 7월 23일.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소. 당신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던 날이니까. 그는 행복했던 추억을 가장 잔인한 무기로 바꾸어 그녀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그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윤서연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창밖의 빗소리와 뒤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나약한 모습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이제 와서 눈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녀의 행동이 또 다른 계산된 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상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아이가 서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과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 당신에게 내가 모르는 쌍둥이 자매라도 있는 건가? 그의 잔인한 비아냥에 윤서연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 모습에 박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대체 이 모든 게 뭐냐고, 이게 다 뭐냐고. 그는 상자를 엎어 그 안의 모든 내용물들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낡은 추억의 파편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연극이었나?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당신이 꾸민 연극이었냐고. 내 기억을 가지고, 내 추억을 가지고 나를 속인 거냐고. 그의 절규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혹은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 침묵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정말 그녀가 감정이 없는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말해, 당신의 목적이 뭐였는지, 당신의 배우는 누구인지 말하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서려 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이 끔찍한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그는 걸음을 멈췄다. 연극, 아니야. 윤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이 아닌 무언가, 다른 아주 단단하고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추억의 파편들을 딛고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방역이 혹은 그녀의 진짜 고백이 시작될 참이었다. 윤서연의 그 한마디는 박진우의 모든 분노를 순간적으로 멈춰 세웠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나약한 죄수가 없었다. 대신 흩어진 추억의 파편들, 위로 눈물에 젖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폭풍 소리를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진실을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 기억 속에 나는 12살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겠지. 하지만 나는 그 후에 지옥을 살았어.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 지난 16년간 그녀의 삶을 짓밟아온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 그리고 밤낮으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도망쳐야 했던 끔찍했던 시간들. 그녀는 이름까지 바꿔가며 낯선 도시들을 전전하며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만 했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처절한 증언이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SJ그룹의 후계자 박진우와 실패한 죄인의 딸 윤서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당신에게 나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나를 동정했겠지. 그 낡은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를 책임지려 했을 거야.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었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초라하고 비참한 과거의 비주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침묵했어. 당신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기를, 그래서 당신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산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서툴고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녀만의 사랑 방식이었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을 듣는 동안 박진우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의 성벽이 그녀의 눈물과 진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들의 순수했던 추억을 잔인한 현실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연기가, 그 철벽 같던 방어막이 실은 얼마나 위태롭고 처절한 것이었는지를.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서 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연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의 심장이 미어질 듯한 아픔으로 조여왔다. 그는 그녀에게 분노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난 후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 당신이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게 된 거야. 당신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라 당신 눈앞에 있는 윤서연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고. 그녀의 고백은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영혼의 한 조각까지 모두 그에게 내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저 그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라도 하려는 듯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도 약한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리 셔츠,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랑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폭풍을,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윤서연의 고백은
박진우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렸다. 그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냉철한 이성의 성벽이 그녀의 눈물과 진심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분노나 배신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정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그녀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였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지를. 그는 그녀가 겪었을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던 힘겨운 시간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상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연민 뒤편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슬픔과 실망감이었다. 그는 지난 16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그를 믿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왜 나를 믿지 못했냐고. 왜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 했냐고. 우리가 함께였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의 가슴 속에서 후회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뜨거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그는 이 모든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감정들을 뚫고 가장 근원적이고도 강력한 감정 하나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마침내 찾았다는 미칠 듯한 안도감과 기쁨이었다. 거짓말처럼 운명처럼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었던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방황이, 그의 지독했던 외로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한효소자.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던 모든 감정들이 그의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거대한 절규가 되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한 남자의 영혼이 내지르는 원초적인 외침이었다. 왜? 그는 주먹을 쥔 채 바닥을 향해 소리쳤다. 왜 하필 너였던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 고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절규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네가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거냐고. 그의 외침은 빗소리가 잦아든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원망이자 동시에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포옹은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16년간의 그리움과 지난 몇 달간의 원망과 그리고 평생의 사랑이 담긴 거칠고도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두듯 꽉 껴안았다. 윤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싸움이 그의 그 절박한 포옹 한 번으로 모두 끝이 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평생을 돌아와야만 했던 유일한 안식처 그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를 씻어내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거짓과 오해를 녹여내고 있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완전히 그쳐 있었다. 바람도 멎었다. 폭풍이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밤도 마침내 끝이 났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심장 박동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모든 진실의 폐허 위에서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창문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박진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윤서연을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가녀린 몸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몸으로 얼마나 거대하고 무거운 비밀을 감당해왔던 것일까. 그의 가슴 속에서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붉게 부은 눈과 눈물로 얼룩진 뺨을 아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질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본 후였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는 상처 입고 벌거벗은 두 개의 진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컵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도 그녀의 옆에 아주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앉았다. 그들의 계약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아무런 의도나 계산 없이 나란히 앉아 같은 온도를 느끼고 있었다. 방 안에는 우유의 고소한 냄새와 비에 젖은 공기에 상쾌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의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지금의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위에 내려앉은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조용한 위로와도 같았다. 박진우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추억의 파편들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오르골 빛바랜 영화표, 그리고 2개의 조약돌. 조금 전까지 그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던 그 증거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다시 찾아야만 할 그들의 소중한 시간의 조각들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들을 다시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12살의 그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을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16년 동안 저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다. 박진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심판하거나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들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이자 동시에 상처 입은 피해자였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게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비는 완전히 그쳤고 먹구름이 거친 동쪽 하늘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기고 간 폐허를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할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안개를 함께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서울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청명했다. 밤새 내린 비가 도시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린 듯 하늘은 유난히 더 푸르고 높아 보였다. 바람은 멎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안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단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은 밤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쳐 잠든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먼저 잠에서 깬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소파에 기댄 채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든 윤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물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평온한 얼굴. 그는 처음으로 어떤 의심이나 경계심 없이 온전한 그녀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련한 소녀도 그를 기만했던 차가운 계약 상대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할 윤서연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녀가 깨지 않도록 소파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따뜻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라벤더 차도 복잡한 캐모마일 차도 아니었다. 그저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구수한 보리차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그녀의 기억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그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뿐이었다. 차를 끓이는 동안 그는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해야 했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어머니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했다. 결코 쉽지 않을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사람을 찾았다. 그는 지난 16년간 어쩌면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는지도 모른다. 그는 찻잔 2개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그리고는 그녀가 잠든 소파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을 때 윤서연은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덮은 채 낯선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사이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이 새로운 관계가 아직은 어색하고 두려운 듯 했다. 박진호는 말없이 그녀에게 찻잔을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떠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잠겨 있었다.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의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우리의 계약은 끝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을 내려놓게 하고 그녀의 손가락으로 반지를 빼서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 비즈니스 계약은 어젯밤부로 끝났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반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야 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더 이상 어떤 거짓도 비밀도 없는 서로의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새로운 계약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비즈니스 제안보다도 더 진지하고 절실했다. 그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와 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소. 그의 질문에 윤서연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희망이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하나를 들어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의 반지를 들어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이 났다. 창밖으로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은 멎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2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